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드디어 첫 번째 시간 매일 즐겁게 한 개의 비문학 공부하기 프로젝트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202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에 나온 첫 번째 지문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4번부터 9번 지문을 보는데 얘는 가와 나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가와 나로 이루어진 지문을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그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4번 문제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인데 문제를 먼저 봤더니 이렇게 끊어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끊어서 보시고 우리는 가번 지문을 보면서 앞에 있는 설명들, 요 앞에 있는 설명들을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걸 먼저 보면서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봤더니 가에 대한 문제니까 가를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적절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6번 문제 나에 대한 문제니까 나중에 풀어야겠죠.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봤더니 A에 대한 문제네요. 자, A는 어디에 있냐면 살펴봤더니 A가 나에 나와 있어요. 그럼 나를 읽으면서 푸는 문제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고, 가가 어디에 있는지 봤더니 가는 가지문에 나와 있어요. 가지문에 4문단에 나와 있네요. 가지문에 보니까 칸트의 미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써놓고 나지문을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가와 엮여져 있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기 문제니까 가장 마지막에 푸는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에 푸는 문제구나, 요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9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요거는 각각의 어휘가 나올 때 풀어주면 되겠구나, 요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는 가와 관련된 문제, 즉 어휘 문제는 어휘가 나올 때 가와 관련된 문제 5번 문제, 그리고 4번 문제의 앞부분, 요 정도를 생각하면서 가번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 지문의 문단 번호 먼저 매기면서 내려가야겠죠. 1문단, 2문단, 그리고 3문단, 자 4문단, 총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렇게 해놓고 1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에 보니까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지만 4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에 먼저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미학적 담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재에 대한 규정을 해주고 있대요. 일단 천재에 대한 규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문단에 내려갔더니 중세시대의 예술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 A라는 것이 먼저 등장을 하죠. 9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신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던 중세시대의 예술은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네,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9번에 넘어가 봤더니 이루기 위한, 자 9번에서 달성하기 위한으로 되어 있죠. 지울 수가 있겠네요. 같은 말로 되어 있으니까 달성하기, 지울 수가 있겠고, 그러면 9번에 1번은 해결이 됐고요.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술가는 독자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중세시대의 예술은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예술가는 독자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이 부분을 통해 5번에 1번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중세시대 예술에 대해서 5번에 1번 보시면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목적, 여기 나오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됐으니까, 즉 종교적 목적에서 벗어난 예술작품의 창작, 예술가는 독자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려웠으니까 예술작품의 창작이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5번에 1번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목적에서 벗어난 예술작품의 창작이 어려웠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우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15세기가 등장했네요. 그러면서 뭐가 도래해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기 예술가의 임무는 이라고 해서 나오죠. 이 시기 예술가의 임무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천재, 이 시기의 천재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5번에 3번에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5번에 3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르네상스 시대. 자, 여기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죠.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는 어떤 거? 예술가에게 부여된 임무. 예술가의 임무가 뭐예요? 이때 예술가의 임무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잖아요. 예술가에게 부여된 임무인 자연을 모방하는 것을 완벽히 수용하는 거죠.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거. 이러한 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5번에 3번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는 예술가에게 부여된 임무 어떤 거? 즉 자연을 모방하는 것. 어떻게? 완벽하게 자연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이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겠네요. 자, 3문단에 가니까 이제 18세기가 나와요. 자, 18세기가 지나가게 되죠. 이때까지 자연 모방에 예술적 중심적 경향이 있었는데 그 뒤에 시민사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시민사회가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5번째 줄 천재 개념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되느냐? 자, 그 뒤에 뒤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네요. 뒤보는 천재를 자연에서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여 모방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게 5번에 2번에 나오죠. 뒤보는 천재를 자연에서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여 모방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대로 등장하죠. 뒤보는 천재를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여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에 2번도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뒷부분도 이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천재는 모방을 정해진 창작 규칙이 아닌 개인 고유의 표현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인 고유의 표현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인 고유의 표현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독자적인 개성을 표현하는 존재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말이 바로 5번에 4번에 등장을 하겠죠. 5번에 4번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자, 뒤보가 정의한 천재는 정해진 창작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정해진 창작 규칙이 아니죠.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존재? 개성을 표현하는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에 4번 정해진 창작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존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4번이 다 맞는 설명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제일 먼저 풀렸고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문단에 보면 나오거든요. 4문단에 보니까 이제 18세기 후반이 등장을 해요. 18세기 후반이면서 우리 여기 칸트의 미학이라는 가번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건 나중에 볼 거고요. 자, 18세기 후반 칸트의 미학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때는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을 천재라고 보았습니다. 18세기 후반 천재는 뭐냐?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는데 이러한 천재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술에 관한 판단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는 전범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았던 거예요. 즉 이러한 천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술에 대한 판단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는 전범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즉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술에 대한 판단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는 전범이 됩니다. 이게 5번 내용이에요. 한번 넘어가서 살펴볼까요? 5번에 5번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천재가 여기까지는 맞죠? 사람들을 예술에 관한 판단의 준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어때요, 여러분? 자유롭게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술에 관한 판단의 준거로 작용하는 거겠죠? 이 천재가 사람들에게 예술에 대한 판단의 준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판단의 준거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예술에 관한 판단의 준거로 작용하는 거겠죠. 누가? 천재가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5번의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5문단으로 내려가서 5문단에 보니까 19세기 내용이 나와요.
자, 19세기에 가니까 이제 낭만주의 사조가 들어와요. 낭만주의 사조에는 낭만적 천재상이 제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B와 C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B에 보니까 이 시기에는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면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얽매이지, 우리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얽매이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유사하게 바꿀 수가 있겠죠. 얽매이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 자, 그럼 11번에 가서 볼까요? 11번, 구속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지울 수가 있겠고. 자, 그럼 C부분 올라와서 봤더니 자신만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낸다. 자신만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표현하는 또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표현하는, 나타내는 존재.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표현하는 또는 나타내는 존재로 바꿀 수 있을 텐데 C에 가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규명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말은 틀렸습니다. 9번의 답이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4번과 5번에 읽지 않았지만 일단 3번이 틀렸다라고 체크를 해놓고 4, 5번을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5문단까지 다 봤고요. 그럼 여러분 1문단이 아니라 가의 내용은 어때요? 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더니 자, 미학적 담론이라는 것에서 천재에 대한 규정을 했는데 중세시대에 어땠느냐, 15세기 무렵 르네상스에 천재에 대한 규정이 어땠느냐, 그리고 18세기 시민사회 성장과 함께 천재의 개념이 어떠했는지, 18세기 후반 천재에 대해 어떠했는지, 19세기의 낭만주의 시대에는 천재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이 내용을 통해 4번에 가에 해당하는 앞부분을 모두 살펴볼까요? 자, 4번에 보시니까 가는 천재예술가의 유형을 분류했다? 틀렸죠? 가는 천재예술가의 특성을 제시했다? 틀렸습니다. 자, 3번 가는 천재예술작품이 지닌 기능이 소실된 원인? 이것도 틀렸네요. 자, 4번 가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학자들의 갈증? 다 틀렸네요. 4번까지가 모두 틀렸는데요. 자, 5번 가는 미학적 담론에서 천재 개념의 시대적 변화. 이 말이 맞죠? 시대적 변화를 조명했다. 앞에 내용이 다 틀렸으니까 4번에서 여러분 나는 읽지도 않았지만 우리 5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5번으로 체크해 놓고 이제 나중에 나를 읽고 나서 이 뒤에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만 읽었지만 지금 4번, 5번, 그리고 9번이 풀렸죠? 세 문제가 풀렸네요. 순서는 어떻게 풀렸나요? 우리 5번이 먼저 풀렸고 9번이 풀렸고 4번이 풀렸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고 이제 나머지 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나에 관한 문제를 풀기 전에 나의 문단 번호를 일단 매겨두시고 자, 1문단 넘어가서 2문단 그리고 3문단 4문단 문단 번호를 매겨놓고 우리가 안 푼 문제들을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자, 5번 풀었으니까 6번 나의 지평의 융합 뭐 요런 얘기가 나왔었고 7번에 A 나오는 거 보고 가의 칸트의 미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8번 보기 문제 마지막에 살펴보는 거 얘네들을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번에 1문단부터 살펴봅니다. 쭉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봤더니 나의 이제 지평의 융합이라는 얘기가 1문단에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1문단을 쭉 읽었어요. 선생님은 1문단을 쭉 읽었습니다. 쭉 다 읽고 났더니 1문단에 요런 말이 나오네요. 자, 지평의 융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평의 융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6번 문제에 지평의 융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지평의 융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1문단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 줘야겠죠. 나의 1문단을 보면서 지평의 융합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찾아봤더니 여기 나오네요. 바로 우리가 항상 역사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의식, 이것이 이해의 주체와 대상이 지니는 각각의 역사적 배경까지 밑줄을 치시면 돼요. 배경까지 여기까지의 내용, 우리가 항상 역사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의식과 이해의 주체와 대상이 지니는 각각의 역사적 배경, 요걸 연결하시면 6번에 5번에
근거가 됩니다. 6번에 5번 보시면 이의 주체와 대상이 역사적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즉 역사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인식. 주체와 대상이 지니는 역사적 배경. 이건 뭐예요? 이의 주체와 대상이 역사적으로 어떻다? 우리가 항상 역사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의식. 즉 역사적으로 항상 흐름. 즉 어떻다? 우리가 이의 주체와 대상이 역사적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번에 5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또 살펴보니까 두 번째 줄 이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이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어떻게 한다? 양자 간에 서로 물음을 던지고 답하는 대화의 과정이다 라고 나오죠. 요 말이 6번에 2번에 나와요. 6번에 2번. 이의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 한다? 서로 물음을 던지고 답하는 대화의 과정이다 라는 게 6번에 2번에 있죠. 6번에 2번. 그러면 6번에 2번 가셔서 이의 주체와 대상이 물음을 던지고 답하는 대화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가셔서 자, 그 다음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이어서 주체에게 축적된 정신적 자산 일체로서의 현재의 지평과 대상이 지닌 역사적 배경 일체로서의 역사적 지평이 융합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정신적 자산 일체 그리고 역사적 배경 일체 이게 어떻게 한다? 융합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오죠. 이 말이 6번에 4번에 나와 있네요. 자, 6번에 4번 볼까요? 역사적 배경 일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정신적 자산 일체 이 두 가지가 융합하는 과정이다 라는 설명이 6번에 4번에 나와 있네요. 자, 6번에 4번 대상이 지닌 역사적 배경 일체 정신적 자산 일체의 융합을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1번과 3번 내용은 조금 더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갔어요. 2문단에 넘어갔더니 이런 가다모에게 천재의 뛰어난 이라는 D가 나왔네요. 자, 9번 내용. 우리가 아까 답을 정하기는 했지만 자, 뛰어나다 다른 말로 바꾸면 비범하다 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비범한으로 바꿀 수가 있고 9번에 4번에 비범한이 있으니까 9번에 4번도 맞는 말이구나 라고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쭉 읽다가 2에 달라지는이 있네요. 달라지는 비슷한 말로 변화하는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유사한 말로 하면 변화하는. 자, 9번에 5번 보니까 변화하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하 얘도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9번의 답이 명확히 3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문단에 내려가니까 이제 드디어 A가 나오네요. A.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술 작품을 현실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가다머의 주장이에요. 지금 나번 문단은 계속해서 우리 1문단에서부터 가다머의 주장을 바르고 있어요. 가다머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6번에 나오는 지평의 융합 내용이 다 가다머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3문단에서 가다머가 뭐라고 말해요? 미적 무구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술작품이 현실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이 6번에 1번에 나와요. 여러분 6번에 1번 한번 볼까요? 6번에 1번. 지평의 융합이란 대상은 현실로부터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이해의 사건이다. 즉 예술작품을 현실로부터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이해의 사건. 맞는 설명이 되겠죠? 6번에 1번. 대상은 현실로부터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이해의 사건이다. 맞는 말이 됩니다. 남는 거 뭐예요? 답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몇 번을 풀면 되겠어요? 자, A가 나오는 거 나번의 3문단이죠. 나번의 3문단의 내용과 가의 칸트의 미학 이것을 비판한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맞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문단에서 가다머는 미적 무구별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재 미학을 비판해요. 자, 칸트의 미학 여기 여러분 가에서 말하는 이 지금 칸트의 미학이라는 것은 칸트는 천재의 미학을 말해요. 즉 칸트는 뭐예요? 미학은 소수만이 타고나는 거예요. 천재.
천재라는 소수만이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칸트의 미학을 뭐라고 말해요? 가다머는 천재미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판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재미학을 가다머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미적 구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천재미학을 미적 구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비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미적 구별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미적 무구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천재미학을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예술 작품을 외부적 맥락으로부터 독립시켜서 현실과 유리된 것으로 보게 만들고, 미적 구별을 통해 예술을 역사적 상과 연관성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창작 전통을 해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나의 산문단에서 가다머는 미적 무구별이라는 것을 주장한 거고, 칸트의 미학은 미적 구별을 주장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가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쭉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가다머, A에 나오는 가다머는요, 뭐를 비판하는 거예요? 천재미학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천재미학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가 하는 미학을 비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봐요? 천재를 비판해야 되죠? 그런데 천재의 샌드적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천재가 가진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다머는. 그리고 미적 무구별을 부정한다? 가다머가 이런 말도 할 수 없겠죠. 가다머는 미적 무구별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리고 아름다움을 구별하는 능력을 천재에게서 박탈하는 처사다? 이 사람은 천재를 비판하니까 천재에게서 박탈하는 처사이다? 천재를 띄워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술가가 형성한 세계의 고유성을 신뢰하자?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처사이다?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이 사람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예술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이렇게 칸트의 미학은 예술 작품을 둘러싼 외부적 맥락을 간과하는 처사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7번의 답은 1번이 돼요. 자, 이제 남은 문제 8번밖에 없죠? 우리 8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8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니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네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 연구실에서 여러분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 너무 추워요. 콧물이 막 나오고 있어서 코를 좀 닦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니체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니체가 어떤 말을 했냐면, 니체는 예술가가 자기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 예술의 본 모습, 욕망을 분출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왔냐면, 이 사람은 희귀한 우연이라고 간주하는 태도를 비판했어요. 희귀한 우연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비판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실현한 존재인 초인을 이상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타고난 천재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인간의 주체성을 비하하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도 여러분 뭘 부정하는 거예요? 천재를 부정하는 거죠. 예술가는 천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실현한 존재.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 예술가를 내버리고 정리하며 수정하는 일에 권태를 모르는 노동자. 즉 뭐 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 욕망을 분출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욕망을 분출하되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우연적으로 예술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아니야 라고 비판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술가는 천재가 아니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는 사람이야 라고 니체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한번 쭉 살펴볼까요? 자기 욕망을 분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니체는 낭만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술에 있어서 개인의 욕망의 분출이니까 감정을 중시했다. 요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욕망의 분출이라는 측면에서 감정은 중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술가의 탁월한 능력을 희귀한 우연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경계한 거 맞습니다. 칸트와 달리 아름다운 예술이 선택받은 존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다음에 순간적인 착안으로 작품이 창작된다는 생각이 예술가를 우상한다라고 주장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착안, 이건 뭐예요, 여러분? 순간적인 착안. 이거를 작품이 창작된다, 이거를 우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예술에서와 달리 영감을 창작의 원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영감을 뭐라고 본 거냐면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인 착안, 이게 영감이라고 본 거예요. 영감, 즉 우연을 말하는 거죠. 우연성을 창작의 원천이다라고 예전에는 봤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희귀한 우연으로 간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순간적인 착안, 영감, 즉 우연성은 창작의 원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맞는 설명이 돼요. 이것을 비판한 사람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니체는. 자, 예술가를 내버리고 정리하면 수정하는 일에 몰두하는 존재, 즉 노력하는 존재로 파악했죠. 그래서 예술 창작 과정을 보다 노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죠. 자, 자신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실현한 존재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본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가다머와 마찬가지로 이 말이 틀렸어요. 가다머와 마찬가지로. 천재 비약이 기존의 규범을 부정하려는 인간의 주체성을 비하한다. 이것도 맞거든요. 니체가 이렇게 본 거는 맞는데 여러분, 가다머가 이렇게 본 거는 아니에요. 앞에 있는 가다머는요, 우리 어떻게 본 거예요? 미적 무구별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가다머는 미적 무구별, 즉 뭘 봐라? 예술 작품을 둘러싼 외부적 맥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외부적 맥락, 사회적 맥락, 이걸 살펴봐라 라고 말한 사람이지, 가다머가 인간의 주체성을 비하한다, 즉 기존의 규범을 부정하라는 인간의 주체성을 비하한다 라고 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머가 말한 이 외부적 맥락을 간과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규범을 부정하라는 인간의 주체성을 비하한다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이 가다머의 견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뒤에 말은 니체의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가다머와 마찬가지로 라는 말이 틀렸어요. 아주 헷갈리기 좋은 말이었죠. 그러니까 가다머와 니체의 견해가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5번에 있는 가다머와 마찬가지로 라는 말이 틀려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요 두 개의 견해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7번에 뒤에 있는 내용이 가다머의 견해, 자 8번에 있는 이 뒤에 내용은 니체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9번까지 문제 다 풀었는데요.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설명을 먼저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총 소요된 시간을 적어주셔야겠죠. 내가 문제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순서로 풀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푼 순서가 있죠. 선생님이 문제 푼 순서는 이렇게 풀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4번 확인 안 했네요. 4번에 그냥 이것만 보면 되죠. 5번 뒤에 천재 미학에 대한 특정학자 가다머죠. 가다머의 입장을 소개한 거 맞죠? 그냥 5번이 맞다는 거 알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맞으니까 5번이 답인 거, 요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면 나번에 6번, 7번, 8번 순서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문제. 자, 가번을 읽고 세 문제, 나번을 읽고 세 문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푼 순서와 선생님이 문제 푸는 순서,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요 채점 결과를 써주시면 되겠죠. 내가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밑에 댓글로 자, 나의 총 소요 시간,
그리고 나의 채점 결과, 내가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았는지, 그리고 오늘의 한 줄평, 요걸 작성해 주시면 돼요. 한 줄평은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깨달은 점 또는 내가 고칠 점, 이런 것들에 대한 한 줄평인 거죠.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매번 매 시간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총 이제 우리가 계속 매일 반복을 해서 총 18번의 문제풀이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8회 차. 요거 이제 모의고사 자체는 18회차인데 요거를 18회차 곱하기 3번이죠. 3번을 반복하게 되니까 몇 번인가요? 3, 8에 24니까 54회를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겠네요. 엄청나죠? 매일매일 이렇게 풀게 될 텐데, 그래서 매일 익숙하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방학 동안에도 잊지 않고 패턴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방학 동안에도 아직 방학을 시작 안 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비문학을 공부하는 우리 해성여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